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글로벌 지역문화학과 영미문화 교수 임진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이라고 하는 생소하시죠? 제 2세대 한국계 미국인 영화 감독이자 또 각본도 쓰고 또 직접 출연도 하고 그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국이라고 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인데 오히려 그 패러디하는 그런 국이라는 필름 2017년도 필름에 나타난 LA 한국 관계, 특히 이제 한인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한인들과 흑인들 간의 관계, 그런 걸 통해서 도시 폭력의 문제나 도시의 권력 구조의 문제나 인종 관계, 인종의 역학 관계, 특히 이제 그 경제적인 양상, 경제 지리적인 양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인종 간의 거의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 4.29 4월 29일에 있었던 엄청난 도시폭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논의를 접근해 봤어요. 그래서 LA라고 하는 대도시 공간의 특성과 그 속에서 이제 인종 간의 삼각구도라고 할 수 있는 백인과 흑인과 한인들 이러한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백인 화이트 수프리머시, 백인 지배적인 백인 주도 문화죠.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한인이든 흑인이든 소셜 마이너리티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유사한 사회적 소수자인데 어떻게 이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의 양상이 흑인과 한인의 갈등의 양상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런 한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인종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민사의 전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 인종사에 있어서의 어떠한 비극적 역사이기도 하고 또 정말 미국과 같이 치안력이 확고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이제 코리아타운이 약탈되고 방화되고 또 그 한인들이 직접 나서서 자위대를 구성해서 실제로 그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코리아타운의 가주 마켓 같은 그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미국 전역의 내셔널 텔레비전에 보도되면서 마치 이제 한인과 흑인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비극적 그런 civic disturbance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시민 폭동이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역사의 수치이기도 하고 또 한인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한인들이 이민사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또 정치적 리프레젠테이션이 없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이러한 이민사에 있어서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특히 이제 1965년 이후에 제3의 이민 물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갔던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특히 흑인 밀집 지역 같이 굉장히 프로핏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또 언어가 장벽이 있어도 얼마든지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백인 지역에 진출하지 못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흑인 밀집 지역 사회적 소수자들 간의 이민자이자 토착시민 또 자영업자이자 구매자이자 소비자 이런 소자벌이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와 완전히 이제 구매자로서 소비자로서 주급이나 이러한 봉급 같은 그런 이제 그때그때 현금을 소비하는
이러한 마치 자본가와 그 소비자와 같은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미 1세대들이 주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언어장애나 또 언어장애라는 게 뭐 반드시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이제 사회적 인식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나 또 심지어는 이제 흑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한인들이 동전 같은 거를 손에 쥐어주질 않고 이렇게 테이블에 놓아서 집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문화적 차이고 또 이제 상점주들이 이제 소비자들하고 할 적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같은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제 사적인 얘기를 뭐 많이 하지 않고 그러는 풍토가 있는데 이제 흑인들은 적어도 그런 그 상점이라는 공간 내에서 서로 한 흙을 떠나서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주민으로서 어떤 서로 간의 대화도 하고 이러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 오해에서 오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cultural literacy 그렇죠? 어떤 문화적 인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문식성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비극적인 파국 트로마틱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시각자료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들맨이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종면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미들맨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흑인보다는 백인에 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동화주의적인 면 그런 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 백인 대자본을 이런 소매를 통해서 흑인들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미들맨.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미들맨 마이너리티 시어리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미들맨의 개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타운과 같은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인종 섬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적인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에스닉 인클레이브라고 우리가 소위 생각할 정도로 어떤 동질성에만 너무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다른 인종들이 인식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3번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이 필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2세대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된 거죠. 이민자가 아니라 이제 동등한 아메리칸 시티즌으로서 이민 1.5세대나 2세대를 넘어서는 이제 향후에 이런 청소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흑 간에 오히려 공통점이 많은 게 아닌가. 이제 백인의 방패로서 치안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곳으로서의 한흑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한흑 간의 청소년 문화에 오히려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죠. 언어 사용에 있어서나 그런 음악적 감수성이나 예술적 감수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소셜 마이너리티로서 오히려 더 공통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그런 화이트 도미넌스나 그런 수프리머시 그런 우월한 어떤 그런 인종의 삼각 구도 속에서 마치 한인들은 백인에게 동화하는 동화주의자다. 이러한 시각에서 흑인들이 갖게 되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는 오히려 엠퍼시가 있고 심퍼시가 있고 커머널리티가 있고 이런 공감의 영역을 추구하는 어떤 시민의식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흑인 커뮤니티, 뭐 한인 커뮤니티 이런 개념보다 더 높은 이런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의 개념, 또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은 어떤 글로벌 사회를 향한 그런 청사진을 이 작품에서 소박 하나마 그런 뚜렷한 구도를 가지고
지향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름이 이 저스틴 존이라는 이 젊은 이민 2세대, 직접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 두 번째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인물인데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상점 주인으로는 본인의 아버지, 이제 본인의 아버지가 이 필름을 만드는데 많은 인스피레이션이 됐는데 이 필름이 이제 1992년에 그 4.29에 일어난 어, 그 우리들의 이 civic disturbance의 이야기잖아요. 그 4.29 소위 LA 인종 폭동이라고 하는 그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러한 그 상점이 특히 신발 상점이었는데 여기도 신발 상점으로 나오는데 그 상점이 약탈당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이제 한인 이민과 또 여기 흑인 소녀 캐멀라가 여기 가운데 보이죠? 그 11살 소녀를 중심으로 이제 한흑간에 정말 이루기 힘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공감의 영역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제 왼쪽 둘 이게 이제 동생 데니엘 힙합 가수를 꿈꾸는 동생 데니엘과 여기 본인 주인공으로 나온 엘리 한인 형제랑 그 지역 사회의 어린 소녀 캐멜라랑 이제 그 다 여기 고아 가정인데 거기서 이제 오빠 캐멜라의 오빠 키스랑 이 그 남매 삼남매죠. 이제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인 가정과 흑인 가정이 오히려 더 갖게 되는 아픔, 슬픔, 또 도시폭력의 다 같은 희생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스틴 존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고, 그 LA 라이엇의 25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썬댄스 페스티벌에, 출중한 작품인데 그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고 또 저스틴 존은 아버지가 이제 미스터 킴이라고 여기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한인 이민 1세대 상점 주인인데 그 아버지가 직접 어렸을 때 아역 배우를 한국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직접 그 한인 아주 고질적인 그런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들을 아버지가 직접 출연해서 상점 주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느꼈던 한인과 흑인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 이런 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92 LA 라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이제 1992년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과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면에서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코리아타운의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중심으로 약탈과 방화가 많이 됐고 이제 애초에 시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라드니 킹 사건이었죠. 그래서 백인 경찰이 무자비하게 흑인 폭력에 가했는데 그런 무혐의 처리되고 이런 것이 이제 도화선이 됐는데 그 이제 백인에 대한 반감, 흑인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직접 백인에게 향하지 않고 마치 사회적 희생양인 코리아타운 치안력도 약하고 또 실제로 여러 증언에 의하면 뭐 백인 경찰들이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그 당시에 비참한 어떻게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civil disturbance가 이렇게 일어나고 총을 가지고 이 아래 사진에도 보이듯이 이렇게 자위대를 구성해서 했던 이 모습이 미국의 어떤 인종 차별의 오랜 역사를
어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도 그 아픔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내셔널 브로드캐스팅에서 온 전국에 마치 이제 한인과 흑인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고질적인 문제가 폭발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한인 상점주인들의 인터뷰가 많았거든요. 물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한인 상점을 중심으로 직접 약탈이 많이 이루어졌고 거의 2280개 정도에 달하는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뭐 보험도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폐업 이후에 제기하지 못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여러 증언들이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많은 상점 주인들이 막 눈물로 인터뷰를 했는데 막 액센트가 심한 뭐 영어를 쓰기도 하고 막 한국어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치 이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듯한 이런 인상을 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민 사회의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라저니 킹 사건이 이런 한인타운으로 옮겨진 데는 치안력의 약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두순자 상점주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1년 전에 1991년 3월에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판결도 이 두순자 상점 주인 사건에서 이 두순자 상점 주인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전에 이제 어떠한 그런 그 나쁜 경력도 없고 그래서 우발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가 되고 이런 사건이 두 개가 겹치면서 마치 백인 경찰에 대한 라드니 킹 사건의 그런 면과 이런 두순자 상점 주인 사건을 무마한 것, 그 두 가지가 다 마치 흑인 대 백인과 한인과 같은 양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5세 흑인 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라드니 킹 사건처럼 이제 흑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 라타샤 헬린스라는 이제 15세 흑인 소녀고 굉장히 학교에서도 모범 학생이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그런 학생인데 이제 그 사건의 전모를 또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한데요. 이제 오렌지 주스 두순자 이 상점에 들어가서 이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 넣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격으로 죽게 됐는데 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손에 돈이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운터에 이렇게 이 두순자 상인에게 돈을 내려고 처음엔 했는데 이제 이 상점 주인 두순자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동안 많이 강도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불안과 위기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절도범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 훔치려고 했지 막 이러니까 이 체격도 좋고 또 이 돈을 내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하니까 폭력을 쓰게 됐는데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카운터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돌아섰는데 뒤에 총을 쐈는데 완전히 그 머리에 맞아서 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이제 백인 판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마치 라드니 킹 사건의 간대한 처벌처럼 경미한 처벌로 집행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흑인들 사회의 분노가 중첩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치 이제 흑인과 한인 간에 엄청난 긴장이 있는 것으로 됐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인에게 전달이 되면서 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필름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김대실, 김 깁슨 이제 어,
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그때 이제 한인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모아서 What Sand라는 Voices from LA 같은 다큐멘터리 작품도 냈는데 여기 이제 한인 가족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한인 가족이 그 당시에 18살밖에 안 된 아들 이재성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이 한인타운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뭔가 자기도 역할을 해야 되나 하고 갔다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누가 쏜는지 모르지만 오발탄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흑인들에 의해서 총격을 당한 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이유는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 가족이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가 LA의 비극을 이렇게 다루는 여러 가지 필름도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에 정말 이 사우스 센트럴 LA의 그 이런 상황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다 all minorities들고 우리도 같이 잘 지낼 수 있고 절대 한인의 적은 흑인이고 흑인의 적은 한인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계속 그 목소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로서 Black Lives Matter 같은 이러한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동참을 하고 흑인과 한인은 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오히려 더 커머널리티가 있고 더 우리는 엠퍼시를 느껴야 되는 공감의 영역에 속한다 하는 인식이 더 증폭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제 LA 코리아타운의 이제 모습은 사실 우리 이민사의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종 섬처럼 지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어떠한 그 상호 부조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한흑 갈등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백인들의 어떤 조정, 또 백인들이 갖고 있는 한인과 흑인에 대한 이미지의 역학관계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들은 우리가 modern minority라고 주로 이야기해 주는데 모범적 소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범적 소수자라고 하고 백인과 동화되고 이러는 거를 독려하는 데는 뭐 아시아인이나 한인들에 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흑인들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마이너리티고 또 다른 마이너리티들도 이제 이민을 온다고 보면 그 중에서 아시아인처럼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라.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소수자들 간의 어떤 갈등을 양상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볼 적에는 본인들이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 여기 네이티브인데, 그죠? 미국 일군, 미국의 네이티브인데 이미그런트인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자신들과 같은 시티즌과 이미그런트의 차이.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 이미그런트들이 이민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와서 자영업자가 되고 본인들은 소비자가 되고 이런 것에서 느껴지는 결국은 아시아인은 백인 동화주의자이다. 이제 그러한 갈등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그 위에 두 빨간 글씨만 조금 읽어볼까 봐요. 이제 대도시 공간에서의 자본의 구조와 인종 역학관계나 또 이민 상종주와 소비자의 한흑관계나 이런 또 미들맨과 소자본 자영업자 그런 이민자적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의 장면에서 이제 이 필름만
이렇게 조금 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실제로 자기 아버지로 나온 이제 저스티 저는 여기 한인 엘리로 나오고 또 아버지는 미스터 킴이라는 악명 높은 상점 주인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이런 이민자적 멘탈리티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미스터 킴의 상점이 이제 그 두순자 상점을 그대로 재현해서 한번 그때 그 비극적으로 끝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인종적 몰입 이해의 어떠한 상황을 여기서는 캐멜라라고 하는 11살짜리 그리고 이제 여전히 흑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미스터 킴의 이민 1세대. 왜냐하면 미스터 킴도 본인이 이제 어떤 폭력적인 상황, 강도,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카멜라에 대해서 막 좀도둑으로 이렇게 몰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그 엘리가 도와주는 그런 걸 통해서 하늘 갈등의 어떤 돌파구 그런 걸 찾는 게 필름에서 굉장히 구도 면에서 설득력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특히 이제 한흑 간의 이런 상점주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또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의 문제나 이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필름의 몇 부분을 이렇게 볼 건데 그 주안점이 한흑 청년 세대들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어떤 공존의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미래지향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그 필름의 어떠한 그 메시지를 잠깐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이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국이 이제 주로 미군들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데 주둔하면서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속칭으로 이렇게 했는 건데 여긴 작품 자체를 스스로 아시아 또 한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대중들의 그런 이제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누가 국이라고 낙서를 해놓고 간 거부터 시작해서 이 국이라는 단어가 이 필름 전체에서 끊이질 않아요. 이제 아시아인 또 한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인종 비하의 고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인 엘리가 이 11살 카멜라가 그날이 이제 4.29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LA 폭동이 일어났던 1992년 4월 29일 날 라드니 킹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학교가 하루를 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발 상점, 이 한인 신발 상점에서 하루 일을 하면서 정말 마치 한국인 오빠를 사귀게 된 것처럼 정말 남매 우애, 정말 레어하게 정말 귀한 그런 우정과 이런 걸 갖게 되는데 특히 이 신발 상점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요. 이 한인 신발 상점의 그런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신발 상점 주인인 엘리의 아버지도 총격으로 사망하고 여기에 와 있던 이 카멜라의 흑인 엄마도 총격으로 사망해서 두 집이 다 고아집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의 역경과 폭력과 이런 아픔을 더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캠라의 엄마의 사진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LA 폭동의 이런 상황을 극복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키스라고 하는 그 카멜라의 오빠가 이 한인에 대한 분노, 더더군다나 자기 어머니가 살해된 그런 한인 상점에서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한인 상점에 자기 여동생이 드나들고 그러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이 한인 상점을 약탈하러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우정을 쌓았던 이 캐멜라가 도와주러, 알려주러 흑인 그러니까 들이 지금 키스 오빠랑 이제 흑인 청년들이 약탈하러 오고 방화하러 온다는 걸 알려주러 왔다가, 상점으로 내려가면서 오빠들이 막 왔는데 이제 그걸 이 상점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집에서 가져온 오빠들이 막 그런 걸 모의할 때 그 탁자 위에 올려놨던 총을 가져왔었는데, 그거가 문턱에 걸리면서 그 총이 오발이 되면서 캐멜라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오빠가 같은 캐멜라를 중심으로 정말 엄청난 슬픔과 깨달음과 에피파니의 순간을 갖게 되고, 돌아와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이 상점, 이런 거를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이 한인 엘리가 불을 지르고 거기서 이제 마치 죽은 그 영혼이 환생한 것처럼 이제 하늘 간의 갈등을 더 이상 이제 멈춰야 한다라는 이 희생양이 된 카멜라가 영혼이 자유로운 춤을 추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한인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슬픈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민 2세대가 이제 사회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그 한인들이 이런 어떤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그 한인 이민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소 긴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